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5층짜리 초현대식 백화점이 흔적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낸 사고 현장은 콘크리트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묻혀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없이 현장을 탈출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사람은 없고 혼절한 사람은 여럿이 붙잡고 뜁니다. 사망자만 502명이고 502명. 네, 부상자가 900명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 강남 이 지역은 막 그냥 닥치는 대로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정과 법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막 너도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의 아마 그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백화점이 만들어진 곳은 서초동,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법연수원 바로 앞이었어요. 정말 강남의 중심에서 중심에 있는 곳인데 삼풍백화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봐도 뭐 지금 공기를 안 지키고 뭐 이런 층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무량판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한 층을 이렇게 판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기둥들을 쭉 이제 세워서 지지하는 그런 식의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충분한 개수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충분히 두꺼워야 되고. 그렇죠. 근데 다 지켜지지 않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기둥 하나 뺀다고 뭐 큰일 있겠어? 딱 그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뚫려요. 이게 결국 이게 펑펑펑 뚫리면서 5층 판이 4층으로 떨어지고 4층 판, 5층 판이 3층으로 떨어지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팡팡팡팡 내려가게 되는 건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 보면 유난히 탁 트였어요. 한 층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되게 널찍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보가 더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탁 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면 백화점 보면 기둥이 많이 시야를 가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엄청나게 탁 트여 있어요. 서늘하더라고. 원래 아파트 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백화점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이제 용도 변경을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고요. 뇌물을 수수하고 정말 비리 덩어리인데 이제 그러고서 여기에 지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건물은 이제 지상 4층, 지하 4층짜리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서 정작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한 층을 더 올리면 좋겠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5층으로 이제 개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도 준공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다 이제 불법으로 해서 다 이제 무마시키고 뇌물을 받고 삼풍백화점 개설 승인을 단 3시간 만에 내준 것으로 밝혀진 서울시 담당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20여 개가 넘는 검사 항목이 모두 이상 없다고 서류를 꾸몄습니다. 어쨌든 가 오픈을 일단 한 다음에 쭉 보니까 꼭대기층에 해당하는 식당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식당가는 보통의 층하고 좀 다르대요. 냉장고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조리기구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로는 식당가를 꾸미는 순간 3개 층을 더 얹은 효과를 낸 거다. 한 7, 8층짜리 건물을 지은 거네요, 사실. 그렇죠. 4층을 버티게 만들어 놓고서는 7, 8층을 올린 거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또 무슨 냉각탑을 또 얹어요. 냉각탑, 에어컨 때문에 냉각탑을 얹는데 그 냉각탑 자체만 37톤인가 그렇고 여기 물이 다 채워지면 80몇 톤에 달하는 사실 그때 사실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옥상의 무게가 그 규정된 무게의 4배에 달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금방 무너지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건설회사인데 설마 이런 건물이 무너지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설마 뭐뭐 하겠어? 그렇지. 이거 이제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고질적인 이제 안전 불감증이야. 안전벨트 잘 안 했어요. 맞아요. 안전벨트 하라 그러면 귀찮아하고 안전벨트 띠 그려진 그런 티도 있고 그냥 오토바이도 4명씩 타고 헬멧 없이 헬멧을 잘 안 썼고요. 그죠.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도 수많은 이런 게 갑자기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균열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전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4월 달부터 천정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금이 가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전날만 해도 이제 펀칭 현상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무량판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 주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는 펀칭이란 건 뚫리는 건데 펀칭의 전조들이 보여서 이거 괜찮을까? 이런 일이. 그다음에 6월 29일 당일에도 이제 오전 8시 이때만 해도 일부 식당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하고 밑에가 막 융기되고 위가 우글우글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식당 몇 개는 문을 닫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날 밤에 백화점 문을 닫고 경비원 분이 순찰을 돌잖아요. 순찰을 도는데 그 빈 건물에서 막 우웅 막 이런 소리가. 왜냐면 다 조용하니까. 그렇지. 그때 소리가 나죠. 낮에는 크게 못 느꼈던 소리들이 밤이 되면 세게 들리고.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막 싱크홀처럼 바닥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경영진 위에 그 보고를 듣고 그 경영진이 맨 처음에 한 조치가 가림막을 치는 거예요. 고객들이 못 보게. 네. 사실 이쯤 되면은 그렇죠. 다 영업 안 대피하고 해야죠. 영업을 하지 해야 말아야 되는데. 안에 싹 비워야죠. 사실 그 경영진에서는 2시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는데 그 위험한 건 맞는데 오늘 중에 뭐 큰일이 날 것 같진 않고 오늘 영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위에 지지대를 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당일날 이제 이거 지금 붕괴될 것 같다. 부분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한치 조치가 그때 뭐 4층인가 어디 보석전을 열고 있었대요. 일단 보석을 빨리. 응. 그때 사람을 대피 안 우리의 상식은 시키고 사람을 사람을 먼저 다 내보내야죠. 대피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데려가고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조사하자고 여기 데리고 오더니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5시 55분 5층 판이 내려오면서 4층 판을 때리고 탕탕탕해서 이게 그냥 순식간에 정말 불과 한 20초 뭐 한 40초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5층짜리 건물이 하나의 층으로 짜부라든 거죠. 근데 5시 55분이라는 그 시간이 진짜 안타까운 게 그때가 주부들이 와서 주로 이제 지하의 식품 매장에서 저녁 찬거리를 사는 가장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그 지하 식품 매장에서 나왔고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참상들은 간신히 눈을 껌벅이며 살아있음을 알리지만 스스로 나올 기운도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 색깔이 다 회색인데 어느 한 부위만 이렇게 빨갛게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뒤척뒤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응급실 입구 쪽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끔찍한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안 보이는데 완전히 암흑이잖아요. 그 매몰 장소가 빛이 없는 데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드라마틱한 일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매몰돼 있다가 나온 생존자분들, 뭐 살지 못할 것 같은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사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백화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21살의 최명석 씨가 매몰된 지 열 하루, 230시간 만인 오늘 아침 죽음의 문턱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생환 드라마는 구조작업 도중 발견된 조그만 구멍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살펴보기를 30여 분.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30시간 만에 최 씨는 칠흑같이 어둡던 죽음의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박수 왔어! 그렇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신 거죠? 괜찮아요. 팔 8개월 전에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항상한 철골 구조, 어지러이 널린 콘크리트 잔해, 마치 폭격 후의 폐허를 연상시킵니다.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시내버스와 널브러진 승용차들이 사고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시내버스는
붕괴 상황을 모른 채 달리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수대교는 정말 강남과 강북을 잇는 중요한 다리인데 7시 40분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 출근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갑자기 한 45m 가량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거기서 큰 충격으로 32명이나 이제 사망을 했고요. 특히 사망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무학여고 여중 학생. 예, 강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면 성수대를 건너면 무학여고가 있어요. 네, 무학여고 학생들이. 저는 이 성수대교 사건을 제가 한 15분 전에 건넜어요. 작곡 작업을 하고 5시 한 반? 저는 지나서 집에 가서 TV를 켰는데 무너졌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 뉴스를 계속 보느라고 오전 내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것도 부실공사였던 거죠. 부실공사죠. 이게 네. 1977년인가 그때 개통해서 그 이후에 거의 다리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건설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시공 방식을 엄격히 지키면 용접이 어렵고 공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용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나기 10시간 전에 성수대교 상판의 이상을 발견하고서도 대처에 소홀했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주저앉기 불과 10시간 전인 어젯밤 9시 반 서울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 사업소 측은 오늘 무너져 내린 상판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상판 이음새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만 대충 마친 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94, 95년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그래서 막 축배를 막 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은 선진국의 틀을 갖춰가는데 내실은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그 되게 작은 어떤 잘못이랄까? 그때로서는 뭐 요거 잠깐 뭐 괜찮지 않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리히 법칙. 이걸 이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하나 있을 때 똑같은 이유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이 29번 있고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게 300번 있다는 거예요. 전조가 있다는 거죠. 한 번에 거대한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치진 않았지만 뭔가 항상 삐걱삐걱 하는 거죠. 이게 300번 가량이 일어날 때 뭐 어디가 뭐 부러지고 이런 일이 29번이 있고 그러고 나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대 사건이 한 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소 잃고 이제 외양간을 고친다는 건데 소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한 마리 고쳤을 때라도 고치면 다른 소들을 잃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산풍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그널들, 그렇게 많은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걸 따르지 않은 거죠. 이준 회장이나 이한상 사장 같은 경우 이제 징역 7년 6개월 이런 형을 받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과실인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살인을 한 건 아니라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수많은 범죄들은 정말 한 사람의 뭐 정말 이상한 사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벌이는 어떤 범죄들이었잖아요. 근데 산풍 같은 거는 수많은 잘못이 모여서 거대 사건이 한 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잠깐의 물론 과실,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실수는 이게 모이면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라는 거거든요. 과실범의 공동 정범. 근데 우리가 고의범의 공동 정범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을 같이 함께 살인하자, 함께 절도하자. 이거 당연히 고의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과실을 하자.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거는 고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미 함께 과실로 뭘 하자 하면 그건 이미 고의지 과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수대교 사건이나 이 삼풍백화점 사건에서는 과실들이 다 누적해서 일어났던 거고 이렇게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거. 공동정범으로 해서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묻지 않으면 대개의 과실범을 놓고 보면 그 사망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미수범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갔던 거죠. 근데 당시에 결국 그 구청장들이 받은 그 형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개별 사건들의 죄는 크지 않아요.
그걸 이제 어기는 사람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기는데 이게 모이면 그렇죠. 이런 결과를 주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떤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어기면 어때? 아니면 야 좀 다른 길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를 우리는 되게 능력이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때로는 예, 그게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이 될 때도 있겠지만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저희에게. 기억나시겠지만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공업단지 내 전자에서 발암물질 페놀이 영남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대거 유출됐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은 그동안 수돗물을 믿고 마셔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991년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당시 구미에 있었던 전자인데요. 구미 공단에 있었던 전자에서 그 페놀을 넣어둔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무려 한 8시간 동안 페놀이 유출이 돼요. 페놀이. 그래서 그 페놀이 유출이 돼서 그것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3월 16일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사 취수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시내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이제 오전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일요일 날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일단 급하니까 거기다가 그 소독제를 막 덮어버려요. 보통 소독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염소인데 염소를 평소보다 10배의 양을 막 갖다 부어요. 근데 제가 곧 얘기하겠지만 페놀에다가 염소를 넣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면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고 특히나 냄새가 몇백 배 더 악취가 나요. 페놀은 거의 독극물에 가깝잖아요. 그 독극물이죠, 사실. 독극물이죠. 그 사실 이제 페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페놀은 좀 생소하긴 한데 페놀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 이게 페놀이에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프로포폴이고요. 네. 산소와 수소인데 OH. 여기 그렇죠. 여긴 탄소고 수소, 산소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물이죠. 네. 근데 이 페놀은 사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독으로서 이게 그 악명을 떨치게 되냐면은 나치 독일. 나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나치 독일 사실 그 나치즘의 핵심이 우생학, 우월주의잖아요. 인종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그 독일 안에서도 나쁜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을 속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이런 학살하는 정책이 그 작전이 바로 T4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사용한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페놀이 이제 방류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염소를 뿌리면 염소가 여기 붙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페놀이라 그러는데 클로로페놀은 더 독성이 더 강하고 이건 보통 소독제나 소독약, 뭐 제초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 세제에 써 있어요. 클로로페놀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페놀이 왔는데 거기 염소를 더 투입해서 보낸 거죠, 가정으로. 이게 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구 시내 수돗물 압수 사태는 230만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듣기 어려운 불신감을 심어주면서 가게의 생수가 동인하고 골짜기마다 물을 때리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는가 하면 배앓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음식점이나 다방, 각종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냄새로 못쓰게 된 상품을 모두 잃어버려 손해 대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우연히 사고가 터져서 그런 거고요. 그 전에도 사실 계속 페놀을 이제 방출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인데
이미 1990년 10월에 해서 이 페놀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2개의 기계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쌓이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무단 방류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방류한 양이 325톤을 계속 이제 방류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정말 폭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와, 기업 이미지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굉장히 선방망이 처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조업 중단 30일 일단 하고, 근데 30일의 조업 그 중단을 채우지도 않고 20일쯤 지났을 때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풀어주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조업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환경처의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다 경질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는 화가 난 거죠. 결국은 대가를 자주 치르게 되고요. 시에도 이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1인당 얼마씩 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소송을 치르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대한 이제 손해를 입게 되죠. 페놀 사건 같은 경우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아시나요? 아니, 저는 어떤 영화죠? 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삼진그룹 그 얘기구나. 영어 토익반이라고. 맞아요. 네. 그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제목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영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좀 승진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에 페놀 방류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말단 직원들인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 회사를 고발하고 이 문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실제 이 영화는 모티브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 그 진행과는 상당히 다르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석한 좀 후련함을 주는 영화긴 한데 굴러가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준 파급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랄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 생수란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돗물을 끓여 먹었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물을 생수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물 같은 거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법으로 제재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공이 김선달처럼. 그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터지자 이제 물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회로 사람들이 우리도 물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생수를 팔게 해달라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수를 못 팔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 3월 8일자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생수 시장이 열렸네요. 열린 거죠. 합법적으로 된 것이고요. 페놀 사건이 우리의 이 물을 마시는 어떤 그 문화랄까? 이걸 완전히 이제 바꿔놨던 거죠. 우리나라의 물 수질은 다른 나라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좋은 물이라고. 그런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시질 않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재앙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다음에 제대로 처리도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온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온산병이요? 온산병. 저도 처음 들어보는. 온산. 그렇죠. 1974년에 아마 저희는 아는 이야기인데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거죠. 그 3차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고요. 그래서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때예요. 온산에도 단지가 만들어져요. 울주군 온산인데요. 공장이 들어선 건 75년 정도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78년부터 아프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85년이에요. 한참 늦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단지에서 나온 아마 독성 물질일 텐데 그것이 아마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거고 주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해녀나 일하시는 그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당시 이제 일본의 이타이병을 조사하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조사하고 일본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이 아픈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이타이 끔찍하네요, 진짜. 모르니까 그런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水俣はもう極めてこう中枢神経を中心にだから水俣病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ね。 한 대학병원에서 혈중 카드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온산병 환자들은 병원 직원보다 무려 9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았던 온산공단 주민들이 온산병에 걸렸고 오늘까지 각종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남긴 인터뷰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뭐 어디 뼈가 뭐 이렇게 시리거나 아프거나 어디 뭐 코가 아프거나 눈이 뭐 부어 있거나 뭐 이런 증세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5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손을 들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1985년 1월) 한국일보에서 그 온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를 하거든요. 그러자 환경처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건 공해와 상관이 없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10일 동안 역학조사를 해요. 그리고서 아니나 다를까 10일 후에 다시 공해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985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주민 3만 7천 명을 이주시켜요. 당시 세금 무려 1,200억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은폐네요. 이주만 하고 은폐가 된 시키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시게 놔뒀다가는 더 아파질 테니 2주로 마무리한 거네요. 2주 시킴으로써. 여전히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해요. 사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고 잘 몰라요. 지금도. 동네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추적할 길도 없고.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추정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물론 정확히 모르지만 85년 지금 10월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주시키고 하는 것이 86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고요. 88년 올림픽의 전초 그런 행사였죠. 아마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공해병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또 분노하고 제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같은 사고, 참사가 또 발생을 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의 목숨을 돈 몇 푼에 바꾸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범죄인데요. 광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합동 재개발 구역이 있고 이제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의 건물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한순간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를 사실 그대로 덮쳤어요. 아이고.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철거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좀 전조 증상을 좀 감지하지 못했나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붕괴가 사실 어떤 전조 증상이 전혀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는 없어요.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어떤 증상을 분명히 느끼는데 이분들이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나고 건물이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해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 인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상 조짐을 느끼고 먼저 대피를 하면서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차량 통행은 물론 바로 옆 인도의 보행자 통행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건물 해체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그 건물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조금 불안을 느끼고 이 사건 일어나기 한 2달 전쯤에 국민신문고에 여러 번 민원도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좀 안전 조치를 더 취해달라. 이 사고가 발생한 재건축 현장에선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위태로운 철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붕괴 우려가 커 보여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건물과 도로로 낙하물이 떨어져 인사사고가 날 것 같다고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민원 제기도 했었는데 민원 제기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답변은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사실 되게 형식적인 거죠.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관련 공사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끝냈고 사실 어떤 안전상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철거 과정 중에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이었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사나 해체 공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감리 제도가 사실 전혀 실질적이지 않았고 비상주로 감리를 해서 이 감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독했고 또 시간에 조금 쫓기다 못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체 계획서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안전의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계획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건물 해체 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업자 안전관리, 철거 현장 주변 안전관리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건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이 엉터리 해체 계획서를 그대로 허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쓴 해체 계획서조차도 이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건물이 5층의 건물이기 때문에 5층에서부터 차례대로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계획이죠. 네, 계획이었는데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의 사실 중간을 마치 동굴을 파듯 5층이 아닌 중간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하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약간 저희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중간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철거하는 과정에 이 굴착기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굴착기가 높은 상층부를 제대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팔이 긴 길이를 가진 롱붐이라는 굴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로 팔이 짧은 굴착기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 굴착기의 팔 길이는 10m. 흙더미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건물 안쪽 벽까지 닿지 않습니다.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 굴착기가 옆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성토 작업이라 그래서 이제 흙더미 같은 걸로 건물 높이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토체를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성토체의 높이를 더 높이 쌓았던 거예요. 네. 원래 계획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흙을 쌓고 30m짜리 굴착기가 멀리서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건물 벽에 기대 흙더미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토재가 사실 건물에 행해지는 압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에 이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먼지를 좀 줄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살수 작업을 매우 과도하게 그날 합니다. 당시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토재가 결국에 물을 많이 머금게 되고 이 무게가 무거워졌네요. 점점 무거워지면서 성토재가 이 건물 안쪽으로 갑자기 흘러들어가고 건물의 1층 바닥이 지하로 무너지면서 사실 손 쓸 틈 없이 순식간에 건물이 완전히 전도되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덮치게 된 사건인 거죠. 아니 저희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무리한 방식? 제가 봤을 땐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무리한 공사 일정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된 방식은 불법 재하도급 공사가 원인입니다. 원래 이 공사는 한 이제 종합건설 회사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50억의 수주를 받습니다. 철거만. 그리고 이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철거 업체에 이 철거만을 따로 공사를 해달라라는 계약을 맺어요. 이 도급 계약인데 여기까지는 전혀 불법적이지 않아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적인 하도급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철거 업체가 이제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합니다. 이게 불법 재하도급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 실제로 이런 식의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는 이게 불법 재하도급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 가격이 원래 50억이었거든요. 이 철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데 결국에 이런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9억이 됩니다. 50억짜리 공사가 하도급에 하도급을 거치고 9억이 되는데 그럼 원래 9억에 할 수 있었던 공사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41억이 그냥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날아간 거네요. 41억이 어디 갔을까요? 네. 재하도급은 이제 건설안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불법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게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보면 정말 많이 없어요. 참 알아내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상에서 건설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그 명분 하에 이런 식으로 바로 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으면 최소한 정류장 옮기거나 아니면 그 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너무 기본적인 것도 행해지지 않고 진행된 철거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 처벌 어떻게 됐나요? 아직 재판 중에 있어서 결론이 난 건 없는데 뭐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소가 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직간접적으로 붕괴의 이제 원인을 제공한 9명 정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참사로 모두 30명이 경찰에 입건돼 9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한 상황인데요. 사고 책임자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시작됐지만 원하청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수주 과정에서 어떤 브로커의 문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업체 직원이 입찰 예정가를 좀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브로커들이 확인해서 수주를 원하는 업체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이제 뇌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 4명 정도의 브로커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것도 결론 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또 아파트가 신축 중인 아파트가 38층 또 광주에서 같은 광주에서 공교롭게 또 공교롭게 같은 건설 회사가 또 시공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죠.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고층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23층부터 34층까지 건물 외벽이 뜯긴 것처럼 와르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공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는 6명인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 중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학동참사방지법이 통과되는 날, 맞아요. 그날 네. 사건이 났어요. 네. 광주시에서 이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일명 학동참사 방지 법안이 또 갑자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불법 하도급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해체 중인 건축물을 좀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불법 도급하게 되면 사실 불법 도급한 사람은 지금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제 불법적으로 도급을 받은 사람도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법률안 개정안이 마련이 됐어요. 국회에서는 이른바 학동참사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학동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발의 개정됐지만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법률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저도 아까 그 현장 한번 가봤었는데요. 좀 진짜 좀 비현실적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콘크리트 건물인데 마치 천처럼 쭉 이게 쭉 찢어진 것처럼 콘크리트 건물이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철근이 완전히 막 다 부서져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짓고 있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 건가? 이런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매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게 사실 가장 크고 부실 시공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 붕괴 사고의 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실공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생선 가시를 발라놓은 듯 드러난 철근. 콘크리트가 채 굳지 않아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 와우 아파트 기억하세요? 네. 아유 그렇죠. 기억하죠. 뭐 저도 좀 어릴 때긴 한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어찌 사람 사는 아파트가 무너졌나 그때 그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1970년 새벽 서울 마포의 와우 아파트 한 개동이 붕괴됐습니다. 잔해에 주민들이 깔리면서 3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그 60년대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판자촌에서 이제 많이 살게 되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어떤 무허가 판자촌을 좀 없애고 대대적인 재개발 그리고 시민 아파트를 좀 추진을 하는 정책을 폈었고 시민 아파트의 하나로 이제 마포구에 있는 그 와우산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인데 이런 시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사실 당시에 어떤 호응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민적 호응이 좋으니까 좀 무리해서 좀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69년 6월에 착공을 시작한 아파트가 6개월 만에 다 지어지거든요. 근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어요. 공사비는 그대로예요. 한 동에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공사비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660만 원 정도로 6개월 만에 지어지고 결국에 4개월 만에 무너지죠. 70년 4월에 새벽 6시 반에 붕괴가 돼요. 사람들 다 자고 있었겠죠. 예, 한 개동이 완전히 붕괴되고. 근데 그때 아파트 그 지어진 거 보면 진짜 황당한 게 70도에 달하는 절벽 같은 데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깎아서 지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 다리를 쭉 놓거든요. 다리를 7개인가 이렇게 놓는데 근데 이 기둥에 원래 그 철근을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5개만 넣어서
와우산의 70도 경사를 견디기 위해 기둥마다 철근 70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5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시멘트도 부족하게 시공돼 1제곱미터당 900kg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건물 기초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은 280kg에 불과했습니다. 그 건축가가 지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6개월 만에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니까 지방공사를 안 했대잖아요. 지방공사를 땅을 약간 파고 그냥 대충 올린 거예요. 아까 겨울에 입주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12월에. 겨울엔 땅이 좀 얼어 있어서 그나마 좀 버텼다가 봄이 되면서 녹으니까 집안도 약해지고 하면서 이게 넘어졌다 그러더라고요.